자, 소단원 2 시조세편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의 수업에 걸쳐서요, 시조라고 하는 3장 6구 45자 요 형식을 지닌 시조의 특징,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가나다 3개의 작품,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이 학습지로 추가 작품 4개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총 7개의 작품을 살펴봤고요. 각각의 작품의 주제, 특징 이런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 한국문학의 표현상의 특징, 우리 문학에 나타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요 사설시조 다작품을 보면은 두꺼비가 놀라서 자빠지는 이 모습, 그래서 굉장히 대상을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이렇게 뭔가 있는 사실 그대로 묘사한다기보다는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 안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비판의 의도가 깔려있는 걸 풍자라고 했고요. 똑같이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데 그 안에 뭔가 연민의 감정, 뭔가 대상을 좀 안타깝게 여기거나 이런 시선이 존재하는 걸 해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시조에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해학과 풍자, 그런데 이 해학과 풍자가 사설시조뿐만이 아니라 민요, 탈춤, 판소리 이런 다양한 우리 한국 문학에서 나타난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안 다룬 게 있어요. 바로 교과서 362쪽의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하면 시조 수업은 끝나요. 자, 보면 4번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향가를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서정문학의 연속성을 알아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갑자기 향가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향가 어느 시대 때에 창작되고 향유됐는지 아나요? 요 향가는요, 신라시대 때 창작되고 향유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향가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향가가 뭔지 알아야 하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요. 신라시대입니다. 그럼 아직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중국의 한자를 빌어서 그거를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하고 또 한자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사용했잖아요. 이두라든지 향찰이라든지 우리만의 표기 방법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 방법을 통해서 지은 걸 우리가 향가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다. 요렇게. 자, 그런데요, 향가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4줄짜리가 있고요. 8줄짜리가 있고요. 10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향가는 길이에 따라서 4줄짜리는 4구체 향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줄짜리는 8구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10구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요렇게까지 잠깐 설명을 해두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지금까지 시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향가 얘기를 하느냐? 위에다가 설명을 조금 쓸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시조는 어느 시대 때 처음 등장했다고 했죠?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요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우리 첫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던 정몽주의 요 단신가를 보면 이거 고려말 조선 초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지어진 작품인데 보면 3장 6구 45자 사음보의 율격
그리고 종장의 첫 부분은 삼음절이라고 하는 딱 요런 형식을 가진 시조라고 하는 갈래가 갑자기 고려 말에 딱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삼장육구 45자라고 하는 이 정제된 굉장히 요 깔끔한 요 형식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을까? 심지어 이 형식이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시조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을까? 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명 시조의 이 형식, 이런 내용에 영향을 준 무언가가 있을 텐데 도대체 시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지? 다시 말하면 시조의 기원이 뭐지? 약간 요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 시조의 기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실제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설을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다루려고 해요. 요 기원과 관련된 학설들 중에 진짜 그럴 법한데? 정말 그렇네? 라고 타당하네? 라고 평가받는 게 뭐냐면 바로 시조가 향가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라시대 때 불리었던 향가라고 하는 갈래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조선시대 때 시조라고 하는 갈래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보면 선생님이 아까 향가에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4구체, 8구체, 19체. 그 중에서도 19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쓰면 19체 향가가 영향을 줬다. 어디에? 시조에. 요런 학설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활동 4번을 보세요. 향가를 한번 감상해 보면서 그리고 요거 보기에 실린 요 향가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입니다. 그럼 얘 19체 향가거든요. 그래서 요 19체 향가 한번 보면서 진짜 19체 향가가 시조랑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국 서정문학의 연속성, 자, 서정 우리 배웠습니다.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 배웠죠. 그 서정 갈래, 서정 문학이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 영향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연속성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향가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체 향가입니다. 보면 지은이가 월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교과서 왼쪽부터 읽어볼게요. 제목이 제망매가인데요. 제망매가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인 월명사가 실존 인물입니다. 죽은 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19체 향가래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것만 읽어도 이 작품의 주제 알 수 있죠. 죽은 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거래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고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생사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즉 여러분 생사, 삶과 죽음이죠. 즉 삶의 길, 죽음의 길,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대요. 즉 여러분 보면 우리는 아직 여러분 어리고 젊고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머나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거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자, 보면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그런데 여기 있대요. 자, 그래서 화자가 머뭇거리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앞에 죽음의 길이 있다고 해보세요. 약간 좀 두렵잖아요. 왜냐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선생님 어릴 때는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 죽으면 내가 살아있을 그 생전의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걸까? 이런 상상, 혼자만의 상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화자를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생사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은 약간 삶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항상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머나먼 건 아니고 우리의 늘 곁에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진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죠? 그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얘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간다. 즉, 나는 죽는다. 나 이제 죽어. 약간 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에서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버린 요 나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죽은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 자, 그래서 보면 누이가 자기가 죽는다는 말도,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죽는지 안다면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어떻게 그렇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냐 이런 식으로 좀 슬퍼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즉 보니까 떨어지는 잎 같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잎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거를 잎이 떨어진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잎이 떨어진 이유, 즉 죽게 된 이유가 이른 바람 때문이에요. 즉 바람이 불면 잎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빨리 불었어요. 이른 바람. 그럼 여러분 누이가 노이가 한 60대, 70대, 이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살지 못했지만, 신라시대 때에는. 아니면 막 90대,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것 같나요? 아니에요. 보니까 이른 바람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누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요절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른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은 누이가 요절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바람에 잎이 떨어진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즉 한 가지에서, 즉 여러분 잎을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하나의 가지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잎이 이렇게 맺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이랑 내가 한 가지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이때 한 가지는 그렇죠. 같은 부모, 한 부모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한 부모 아래에서, 즉, 같은 핏줄로 태어났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혈연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누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내 혈연인데도, 나한테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약간 무상하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삶의 무상함에 대한 고뇌. 그러니까 생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화자의 태도, 정서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화자의 지금 주된 정서 뭐예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정말 무상하다. 내 누이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뭐 삶이란 이런 걸까? 약간 되게 굉장히 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밑에를 볼게요. 나머지 두 구를 보겠습니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일단 얘는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이라고 하는 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예요. 고통도 뭐 시련도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극락세계에서 만나게 될 거래요. 그럼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렇죠. 먼저 죽은 누이를 만나겠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내가 언젠가 미타찰에서 만날 거래요. 그러면 미타찰에서 만나게 될 나, 이때의 나는 누구죠? 바로 화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닦아 기다리겠노나. 즉, 내가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작가 쓴 사람 승려라고 했잖아요. 지금 태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앞부분에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우리가 극락세계에서는 내가 언젠가 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때를 위해 돌을 닦으면서 누이를 기다리겠다. 즉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뭔가 종교를 통해서 뭐 슬픔, 고뇌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작품이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내용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도대체 이 19채 향가가 시조랑 뭐가 유사하냐? 일단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러분 총 10줄입니다. 그런데 이 10줄을요, 이 시의 전개, 시상 전개라고 하거든요. 이 시상의 전개에 따라서 3개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2개로부터 나눠볼게요.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어디였죠? 그렇죠. 마지막 2줄에서 바뀌잖아요. 그럼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할게요. 일단 요렇게 2개는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8개도 2부분으로 나눠볼게요. 어디서 나누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나누는 게 적절하겠죠. 어디 갑니까? 하고 약간 시상이 조금 끊기고요. 그 다음에 뭐로 온저? 하고 끊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얘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부분이 1에서 4구, 4개의 구, 그 다음에 또 4개의 구, 그 다음에 2개의 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마치 시조의 뭐랑 비슷해요? 시조도 3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뉩니다. 그럼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 마지막 2줄 있잖아요. 2구. 요 부분을 낙구라고 하거든요.
낙구 결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을 이건 그냥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이 두 줄에서 보면 가장 첫 부분에 뭐가 나와요? 라고 하면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요 부분이요. 그러면서 감탄사가 나오면서 뭔가 시상이 전환이 돼요. 즉 여기 8번째 줄까지는 뭔가 슬퍼하고 고뇌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감탄사를 터뜨리고 나서의 뒤의 내용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낙구의 첫 머리가 감탄사가 와요. 자, 근데 요게 마치 시조의 뭐랑 비슷하다는 거죠? 시조도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종장에 3글자를 썼었잖아요. 근데 보통 시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조는 별로 그렇지 않았지만 중장의 첫 부분에 뭐 어즈버 약간 이런 식으로 어즈버도 감탄사거든요. 3글자에 감탄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되게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9채 한가는 시상 전개에 따라서 3개의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1장에서는 시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이거를 이어받아서 시상을 전개한 후에 제3장에서는 시상을 마무리하는 3단 구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구, 3장에 있는 낙구, 이 9번째 줄을 낙구라고 하거든요. 얘를 낙구라고 하고 마지막에 오는 10번째 줄은 결구라고 해요. 결구. 어쨌든 이 낙구의 첫머리에는 라고 해서 감탄사가 붙는 게 또 19채 한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첫머리에 감탄사가 붙는 요런 느낌이 지금 종장,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덩어리 3글자였죠. 3음절. 얘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 내용상의 특징이 시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결론은 향가, 19채 향가가 시조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 향가의 전통을 시조가 이어받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4번이었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잠깐 필기할 시간 한 20초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 365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자, 보면 한국 서정문학의 연속성 읽어볼게요. 시조의 형식적 전승, 19채 향가의 3단 구성과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가 쓰이는 형식적인 전통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과 종장의 첫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는 시조의 형식으로 이어졌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채 향가의 3장 구성이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쓰이는 게 종장의 첫음보 3음절 요거랑 유사하다 라고 오늘 수업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조의 변화 양상입니다. 그래서 평시조 주로 사대부들이 향후했다.
주로라는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또 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학문 수양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념, 사상, 약간 이런 관념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정형성을 중시해서 3장 6구 45자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설시조. 그래서 평민까지 향유층이 확대가 되고 또 평민들이 창작과 향유를 많이 하다 보니 관념적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내용, 뭐 일상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추가 작품으로 살펴본 거 보면 뭐 며느리가 너무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원통함,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그냥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정형성을 벗어났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중장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면서 사음보의 율격이 조금 흐트러지는, 깨지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한국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풍자와 해악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에요.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풍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지만 해악은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요 다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웃기고 재밌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도 이 화자인 여성으로 보이는 이 화자를 우리가 비판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얼마나 이미 보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뭐 원망을 말 못하는 짐승인 걔한테까지 저렇게 할까. 아유 좀 짠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해악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 판소리, 민요, 탈춤 등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밑에는 따로 읽어보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2단원, 시조 3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홍계월전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홍계월전 고전 소설인데요. 굉장히 소설치고는 예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앞뒤가 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중간 부분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총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영상도 30분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요 홍계월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잘 읽어와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안 읽고 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어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